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동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코로나 격차 진짜였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은 5.23배가 차이가 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251배 차이가 난다는 요즘 놀라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제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00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이 2020년 10월 1일 기준, 10월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내용을 좀 보면 우리나라의 10,000명의 월 평균, 아마 이게 이제 10,000명이 그 통계를 해서 했으니까 전체로 말하면 월 평균 가구의 소득은 478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구당 소득입니다. 가구당. 이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 총소득, 즉 여기서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있는데요. 1등부터 100등까지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상위 20%를 5구간이라고 정했고요. 제일 돈을 많이 못 버는 하위 20% 1구간, 즉 우리나라의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5개의 구간에 상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평균 9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맨 마지막에 하위 20%에 해당하시는 분은 183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183만 원은 최저임금의 수준도 못 미치는 숫자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금액이 다 조금씩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안에 들려면 월 9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0% 안에 들려면 월 557만 원을 버셔야 됩니다. 아마 뭐 한 상위 40% 안에 드는 정도가 아마 중산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월 한 550만 원 정도 이상을 벌어야 월 상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수치는 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의 차이가 약 5배 정도 납니다. 4.9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하위 20%에 어느 정도 좀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월 버는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느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소비의 한 50%, 부채 상환의 약 10%, 그다음에 저축의 약 20%, 그다음에 예비 자금으로 한 18%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 추이 자체와 비율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내가 받는 그 벌어들인 소득 중에 부채를 갚는 비용은 얼마나 쓰고 있냐 이렇게 보면 한 43만 원 가구당 이 정도를 부채를 상환하고 계신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43만 원을 어디다 상환하냐 보면 주택담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대출입니다. 세 번째가 현금 서비스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50% 정도는 주택과 관련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상환하시는데 쓰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월 평균 저축액은 얼마냐 하면 109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전체 버는 거에 약 20% 정도를 저축한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 숫자는 갈수록 저축액은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이 저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내 평균 보유자산은 이 보유자산은 주식, 채권, 부동산을 다 포함한 겁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은
4억 3,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언론에서 보면 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2억이 넘었니, 뭐 고가 아파트는 15억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보면 4억 원 정도,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4억 원 정도가 가장 평균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리포트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런 자료들을 찍는데요. 그 각각의 나온 기관들의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부동산이 한 78% 정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평균보다는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라는 거가 관심이 있잖아요. 보면 상위 20%의 소득은 계속 올랐습니다. 자산은. 근데 하위나 중간들은 거의 오른 게 별로 많지 않고요. 어쨌든 상위 20%에 속하는 분들의 자산은 12억 374만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딱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인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상위 20%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상위 40%에 해당되려면 5억 2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위 20%와 상위 40%의 갭 차이가 좀 꽤 되죠. 거의 두 배가 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총 그 구간 중에 4구간에서 5구간을 넘어가려면 상당히 갭 차이가 크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총 자산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주로 관심 있는 부동산만 보면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숫자는 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약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결국 12억 중에 부동산은 한 9억,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억은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위 40%에 해당되시는 분은 4억 원 정도. 그래서 내가 상위 20%에 해당되려면 10억 정도의 부동산과 예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상위 20%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 수치는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리뷰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나오는 걸 제가 리뷰하고 있거든요. 보면 거의 금액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서울 중위권의 아파트 가격인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대출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세 20% 안쪽에 든다. 뭐 제가 생각하기 상위 10%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구간, 3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근데 상위 20%는 부채가 줄었어요. 이게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 부채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4060 세대들이 생각하는 가계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 영향은 긍정적이나 비슷하다고 하는 숫자가 50%가 넘습니다. 즉 50%가 넘는 숫자는 뭐 별 이상이 없거나 오히려 좋아졌고 49%가 실제로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력을 받았던 분들이 반, 받지 않았던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조사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의 증감 항목 탑5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증가했던 거는 음식 배달비, 식료품비, 가정 내 여가 운동 취미, 또 독특한 거는 콘텐츠 월 정액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나 애플 TV 같은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영양제 및 건강 보조식품 구매비가 증가를 했고, 감소한 거는 해외여행비, 당연히 뭐 거의 안 썼겠죠. 그 다음에 의류며 패션 잡화 구매비, 레저용품, 운동비용, 국내 여행비용 이런 것들이 감소했습니다.
뭐 쿠팡이츠나 뭐 이런 걸로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해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50%가 넘습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냐를 조사해 봤더니 제일 높은 비용은 30대가 월 평균 53만 원을 투자하고 계시고요. 20대는 43만 원, 평균은 약 49만 원, 즉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에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전체가 다 전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 투자의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늘은 건 역시 20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2019년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의 규모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물어봤는데요. 뭐 옛날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가 65%입니다. 증가했다가 24%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르는 아파트나 오르는 자산만 올랐지 나머지는 변동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 증가했다는 항목은 30%,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증가했다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분은 16% 정도 됩니다. 즉 일단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번에 가격 상승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동산 자산의 증가 이유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79% 정도 되고 50대는 82%입니다. 즉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늘었다라는 게 제일 크고요. 제가 알고 있고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무주택자가 반, 유주택자가 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의 경우에 향후 주택 구입은 어떻게 되느냐? 의향은 55.7%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 이상이 자가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거의 뭐 엄청난 숫자죠. 각 세대별로. 다만 700만 원 이상을 버시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7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이번 자리에서 좀 놀랐던 거, 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던 게 가구 중에 맞벌이를 하시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체의 77%, 약 80%가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요. 20%가 외벌이 있더라고요. 이 숫자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외벌이인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자녀 사교육 지출은 84%입니다. 거의 뭐 100%라고 9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최저 생활 수준을 하시는 분을 빼고는 대부분 다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자녀 교육비,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그럼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교육비를 총 70만 원 정도를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녀 교육의 비용을 얼마나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이 정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기업 재직자인가에 따라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요. 내가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26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약 500만 원을 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자산은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후에는 2억 8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현재 340만 원에 340만 원에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10년 후에는 한 600만 원에 총 자산은 4억 4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 4억 4천이라는 숫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의 총 자산 숫자하고 비슷하거든요. 4억 9천 정도 아까 나왔으니까 결국 대기업에 재직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안전적으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잘 저축을 한다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소득 금액 정도까지는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한은행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여기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상위 20% 안에 들려면 월 9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고요. 상위 40% 안에 들려면 월 55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